서울고등학교 제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오늘 함께해서 되게 함께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가 55회 차인데 5월에 서울고에서 5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은 저희가 되게 과학 기술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뭐 AI로 한 것도 있고 바이오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식량자원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오늘 지금 막 이제 급식 먹고 왔을 텐데 오늘 점심 메뉴 뭐였죠? 잘 나오네. 혹 가끔 뭐 급식에서 뭐 이제 뭐 코다리 강정 이런 거, 뭐 버섯 탕수육 이런 걸로 가끔 당한 적이 있는데 미래에는 혹시 모르죠. 벌레로 만든 혹시 급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지 또는 인공으로 만든 고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은 저희 5분의 박사님들 및 대표님들이 준비를 해주셨고 흥미롭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사이언스 슬램디는 저희 2018년부터 했어요. 2018년부터 과학자분들이 매 월마다 5명씩 나와서 과학 강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러니까 매년 마지막에는 왕들만 모여서 왕중왕전도 하고 있고 올해 서일고의 우승자도 저와 함께 왕중왕전으로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작년부터는 학교를 여러 곳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성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이렇게 가오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서일고등학교도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들었는데 앞에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사이언스 슬램디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나갔던 54회차의 풀 영상 및 박사님들 별로 10분 편집 영상들이 다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오늘 행사 서울고등학교의 이제 영상들도 다 편집을 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면 영상 업로드되면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저희가 좀 준비한 건데 각각 오늘 테마에 맞춰서 이제 간략한 과학 상식 뉴스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대표적인 거죠. 이런 미래식량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 곤충을 먹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그럽지만 이제 곤충이 워낙 단백질도 높고 또 많이 생산되고 식품으로서도 가치도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곤충으로 만든 식량 일종의 전시회 같은 게 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는 장수풍뎅이로 만든 분말 같은 거라고 하고요. 이런 걸 나중에 지금은 거부감이 있지만 향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급식 뭐야? 라고 하면 오늘 진해로 만든 거래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은 소들 또는 가축들이 먹고 나면은 이제 배설물들, 흔히 말하는 분뇨들이 나오는데 이걸 바이오 차로 활용을 한다라는 연구 성과고요. 이제 저기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저기 대전 같은 대전에 있는 연구소예요.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바이오 분뇨를 하루에 10톤 규모씩을 차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그 배설물이나 또는 조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로 이제 고기 같은 걸 만드는 연구 성과인데 이거는 카이스트의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이상엽 교수님 팀이 이제 미생물 식품을 이제 미래 기술로 응용한다라는 연구 성과 기사였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 언론사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상세한 거는 이제 언론사 검색을 해보시면 본격적인 이제 연구 내용과 향후 계획 같은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짚어드렸고 제가 중간중간 혹시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졸려하면 상품을 걸고 퀴즈를 드릴 텐데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가 뭐였는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 5월에 서일고 편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 미래 식량자원 편 100년 후에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을지 어떤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사람들은 무엇을 먹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5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5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곽상수 박사님, 그다음에 MC의 박종욱 대표님, 셀파스페이스의 윤자문 대표님, 그다음에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최유미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연구원은 전주에 있어요. 네, 전주에 있는데 최윤성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 큰 박수로 5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오늘 이렇게 5분께서 10분씩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 저희가 온 학교 중에 이렇게 거의 전교생이 다 온 경우가 한 번인가 있었는데 오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박사님들, 대표님들은 오늘 준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각오는 좀 어떠신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수 박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그때는 정말 먹는 게 없었고 농촌이 가난했습니다. 소년 곽상수는 어떻게 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농촌을 잘 살게 할 것인가 삘이 꽂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고3 때 당신의 예비고사, 수능고사 성적이 전자공학과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농대 농학과에 입학해서 농학 박사가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자기 길을 자기 개척하세요.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는 오토바이로 승용차 전 세계를 2번 기네스에 오를 만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만약 뭘 할지 모른다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룬 식량자원,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곤충편을 맡은 주식회사 MC의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07년도에 졸업했죠. 어떻게 보면은 대전에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후배들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파스페이스 대표 윤자문입니다. 앞에 MC 대표보다 박수 소리 좀 작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밑에 앉아 있어 보니까 앞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 긴장되던데, 선생님이랑 존재란 게 이렇게 아직까지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저한테도 아직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주제가 100년도 미래 식량이란 얘기는 저한테 좀 와닿진 않고요. 저 100년 이상 살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100년 뒤에 우리가 살 수는 있을까? 그리고 먹거리 문제가 앞에 곽상수 박사님이 얘기했지만은 그 안보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재료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큰 그 메가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간적 의미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서로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최유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선생님 아까 지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하게 돼서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저는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농업 유전 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예, 이따가 좋은 정보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식품연구원 최윤상입니다. 저는 제 전공이 이제 축산식품인데요. 이런 식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2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분이 긴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즐거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거는 이따 강연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은 잠시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5분, 이제부터는 5분이 개인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혹시나 좀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익숙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호응도 잘 해주시면서 저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투표가 들어가는 강연 같은 건 중요한 게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는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클래식하지만 그래도 쫄깃한 사다리 타기고 과연 어떤 분이 포문을 열고 어떤 분이 대미를 장식할지 지금부터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돌려주세요. 자 곽상수 박사님부터 보겠습니다. 곽상수 박사님은 2번째로 가시도록 하고요. 이게 결과가 미리 보이는 분도 있는데 저희 박종욱 대표님은 3번째 중앙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파스피스 윤자문 대표님이 4번으로 가고 최은미 박사님은 오히려 처음 하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최응삼 박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저희 스태프분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5분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최윤미 목사님부터 최윤상 박사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발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최윤미 박사님은 여러분들 유전이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 유전이 기름 나오는 유전도 있고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물려 내려가는 그 유전도 있을 텐데 오늘 과연 식량 자원에서 또는 식품, 생물에서는 유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저희 최유미 박사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라 좀 떨리거든요. 큰 박수로 저희 무대 위로 최유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 새로운 장소라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 여러분이 좀 재밌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맞나요?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후대에 물려줄 식량, 의학, 소재, 농업, 유전 자원입니다. 저는 이제 유전 자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유전 자원에서 유전이란 이렇게 사전학적으로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닮았다는 의미에 우리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생김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능도 있고 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어떤 게 유전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잠재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바로 그 유전이 그 유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기도 하고 잠재적일 수도 있는 특성, 그것이 바로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는 단어에 농업과 자원이라는 단어가 결합을 해서 농업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이러한 범주의 생물체의 실물과 또 실물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유전 자원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유전 자원을 어떤 잠재적인 특성을 가진 원천 재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식물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 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역시 서일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IR8이라고 하는 키가 작고 또 병충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그런 인디카형 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자포니카형 벼를 교배를 해서 통일벼를 육종을 했는데 이 통일벼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육종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킨 사례가 되고요. 또 2005년 이전에는 일본 딸기 품종이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86%로 매우 높아서 많은 이제 로열티를 우리가 지불을 했어야 했는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딸기 품종 서량을 육종하면서 국산의 딸기 품종 점유율을 96%로 역전시킨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딸기가 K 딸기로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이제 딸기가 이제 효자 품목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요, 미국의 논먼 볼로그 박사라고 하는 그 분이 키 작은 밀을 이용해서 키가 작아서 잘 쓰러지지 않는 품종인 소노라 64를 육종을 하면서 10억 명의 인구를 기아에서 해방시키고 농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 혹시 대마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네, 마약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대마에서 칸나비디올이라고 하는 환각성이 없는 성분이 이렇게 소아내전증이라든가 아니면 파킨슨병 같은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새롭게 의료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전자원을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845년에 있었던 아일랜드 대기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아일랜드 대기근이 바로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이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100만 병이 아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 원인은 그 감자 역병에 약한 그 두 가지 품종만 재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강조할 때 단골 품목으로 이제 단골로 이제 등장하는 이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가 앞으로는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아, 예. 예, 이건 이제 바나나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병이 촉진이 되었지만 이 역시도 전 세계에서 재배하고 있는 바나나의 50%가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확산이 더 빠르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도 그렇고 바나나 파나마병도 그렇고 다양성 부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키워드로 나오는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런 이제 단어들로 인해서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식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원의 일부를 또 식물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단백질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콩고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유전 자원을 가장 먼저 알아채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일 텐데요. 러시아의 유전 육종 학자인 바빌로프 박사님이십니다. 이 바빌로프 박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유전 자원을 수집하였고 세계
8대 작물의 기원지를 이렇게 이제 세계를 다니시면서 세계 8대 기원지를 밝혀내시면서 유전학의 어떤 유전 자원의 역사에 큰 획을 남기신 그런 분이고요. 26년에는 세계 최초로 러시아의 종자은행을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졸리시죠? 졸리시죠? 네. 네. 그리고 바빌로프 박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1929년에 방문을 해서 자원을 수집하 가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유전 자원 어떻게 이제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은 18세기부터 유전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해서 현재 62만 자원이나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유전 자원 보유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인도, 중국, 러시아, 한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5위로 약 28만 자원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졸리신 것 같아서 퀴즈 하나 낼까 하는데요. 퀴즈 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서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도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품종 개량과 같은 어떤 농업 분야 기술 혁신으로 획기적인 식량 생산을 이끌어낸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획기적인 아까 통일벼도 나왔고 그 소노라 64라는 그 품종도 나왔는데 어떤 그 획기적으로 수량을 높여서 어떤 기아에서 구한 네네 저기 안경 쓰신 학생 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답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네네 학생. 네? 이게 좀 학생들한테 어려운가 본데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식물은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네? 녹색이죠. 예, 녹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녹색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은품은 이제 나중에 기억해 놨다가 혹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유전 자원의 수집과 보존 이게 너무나 공공성이 강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유전 자원 센터는 특히 그 중에서도 식물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 좀 몸이 건조한 그림으로 바뀌었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1987년 종자은행이 15만 정 규모로 수원에 저희가 건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유전자원 수집량이 늘면서 50만 정 규모로 이렇게 유전자원을 확장해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전주에 수원과 동일한 규모와 규격의 저장 시설을 짓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또 그 자원들을 증식하고 특성 평가하고 보존하면서 분양하는 일, 이 이제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보화하는 것이 또 최근에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근무하는 분들은 연구직 27명을 포함해서 약 16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시설은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생물 다양성 연구소가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서 4도시로 운영하는 중기 보존과 영하 18도시로 운영하는 장기 보존 두 가지 조건의 저장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각 30년과 100년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 자원은 28만 점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식물 유전 자원은 번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종자와 영양체로 구분을 합니다.
종자는 앞서 말씀드린 저장 시설에서 보존이 가능하고요. 영양체 같은 경우에는 영양 조직, 뭐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영양 조직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저장 시설에서 보존할 수는 없고 이렇게 노지에서 영양체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원의 국가 관리 과정이 복잡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전자원 확보를 국내와 국외에서 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수집된 자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렇게 확보된 자원들은 임시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등록을 한 다음에 충분한 종자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식을 하고요. 또 이 자원들의 품질 검정을 거쳐서 등록 심의회를 거치면서 1년의 어떤 검증을 거쳐서 국가 등록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국가 등록된 자원들은 중장기에 보존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구 안전 보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존된 자원들은 분양을 통해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일찍이 그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에서는 일본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또 미국은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자원들을 수탈을 해갔습니다. 문화재만 수탈해 간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유전자원도 수탈을 했고요. 이 자원들 2008년부터 반환받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적 특성, 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병에는 저항성이 있는지, 유전형 분석을 통해서 유전적 관련성은 있는지 등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정보화 부분인데요. 정보화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보화를 하게 됩니다.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DB 구축된 결과들은 실시간으로 씨앗 은행이라는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원을 검색하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활용 사례는 앞서 많이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원은 50억 년 지구 역사의 산물로 한 번 소실되면은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유전자원들을 영구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우리 유전자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 개량 한 종이 수백만 명에서 수억 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은 그만큼의 인원이 아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종의 다양성 그리고 보존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아까 이제 소년 곽상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곽상수 박사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고구마 박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구마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고구마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고구마 박사님으로 기억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곽상수 박사님의 구원투수 고구마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 구원투수 고구마 땅 속에서 우주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식량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른 생명과학 품종 바이오테크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왜 구원투수일까? 척박한 땅에 가장 좋은 작물이고요. 우주 기지에도 재배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진로에 관계되는 멘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지금 지구촌 인구는 81억입니다. 이 중에 약 10%가 8억 2천 명 정도가 만성적인 식량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인구는 91억으로 넘어갑니다. 2100년에는 110억이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50년 97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이 지금의 1.6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3배에서 5배. 아마 제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식량은요, 감히 말씀드리면 가장 최악입니다. 1970년도 50년 전에 식량 자급률이 약 80%였습니다. 지금은 20%입니다.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있습니다. OECD 39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어쩌다가 80%에서 20%로 떨어진다 이거죠. 첫 번째는 고기, 육류를 많이 먹은 거예요. 50년 사이에 약 10배입니다. 53kg 먹습니다. 이건 쌀 먹는 양보다 많습니다. 소고기 1kg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곡물이 7kg 필요합니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4kg, 3kg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아파트 단지, 공단, 산업단지, 고속도로 이거 짓느라고요. 지난 50년 사이에 230만 헥타르가 지금 150만 헥타르입니다. 지금도 1년에 1%씩 농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노릇은요, 8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30%입니다. 제가 1층에서 아까 식당을 봤습니다.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후위기 시대, 고령화 시대의 생명과학 품종은 첨단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형질 전환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도입하는 게 제네틱 모디파이 GM 작물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자기 유전자의 연기를 일부 변형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합니다. GM 작물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요 80% 곡물 수입하죠. 그중에 65% 1100만 톤이 GM 작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배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29개국에서 재배되고 있고 우리나라 포함해 42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것만냐 이거죠. 우리가 하루 먹는 칼로리의 약 60%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게 먹어도 더 문제입니다. 자, 탄수화물은 온실에서 벼농사, 고구마 재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에너지 써가면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해야 됩니다. 그 식물을 공장이라 하죠. 광합성해서 해야 되는데 농지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분작물,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전분작물 가운데 고구마는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 태풍이고 가뭄, 홍수에도 강합니다. 세 번째는 질소비료를 만들려면 고온, 고압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또 질소가스를 사용하면은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은 아산화질소를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수질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고구마는 콩과 작물처럼 질소비료를 적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위를 활용할 수 있죠. 또 껍질째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고구마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등 안토시아닌, 베타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2007년 미국 공익과학단체가 10가지 몸에 좋은 식품을 열거하면서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황작물이 아니고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0년 전 조엄 선생이 대마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고구마는 열대 작물입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인데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4개월, 120일이면은 우리나라보다 북한보다 연변지역이 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몽고, 중앙아시아 최고입니다. 자, 이미 척박한 토양에 고구마가 잘 자라는 설명했죠. 방건조 사막화 지역, 황사 발원 지역, 그리고 중금속 오염 지역. 중금속 오염 지역에 고구마 심어서 먹을 게 아니고 중금속을 흡수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면 됩니다. 그럼 땅이 회복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미국 농무성에서 식량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은 척박한 땅에 고구마가 최고의 수량을 생산하고 바이오 에너지 작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주기지 식량 자원은요, 여러분 영화 마션 보셨죠? 화성에 낙오된 우주인이 정말 어렵게 물을 제조합니다. 거기서 뭐 심습니까? 감자 심죠. 미국 영화 감독 마션 감독이 고구마를 알았더라면 무조건 고구마를 심어야 됩니다. 고구마는 이미 미국, 일본 우주국에서는 우주식품, 기내식품으로 선정돼 있고요. 우주기지에서 물이 관건입니다. 물을 적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릴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 환경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와 질병이 생기겠죠. 고구마는 노화, 질병 예방의 최고 식품입니다. 자, 저희 연구팀은 고구마는 이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카로테노이드, 여러분 수박과 토마토에 항암 성분, 항산화 물질이 뭔지 아세요?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요. 그리고 메밀 주요 성분이 루테인입니다. 여기입니다. 고구마 당근의 베타카로틴 이쪽입니다. 같은 계열의 사촌간 물질입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팀은 이미 고구마는 충분한 항산화 성분이 있지만은 고구마가 생산한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만들면은 기능성이 좋아지고 척박한 곳에 잘 자라는 거라 생각하고 과거 25년간 고구마 항산화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렌지 유전자는 고구마에 있는 거예요. 고구마에 있는 유전자를 분리해서 여기 흰색 고구마 세포에 약간 오렌지 카로틴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유전자를 정폭 과발현시키니까 황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23,000여 개입니다. 식물은 37,000개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중국 농업과학원 고구마 연구소가 협력하면서 내몽고 사막까지 고구마를 심은 적이 없어요. 우리 황사 피해국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이 노력해서 내몽고 고위도 지역에 잘 자라는 고구마 품종을 선발해서 그 고구마에 이 오렌지를 유전자 넣으니까 황금 고구마 되는 거예요. 또 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2021년 KBS 뉴스 광장은 전국 방송이에요. 이게 소개되었습니다. 고온과 가뭄에 견디는 식물 유전자 찾았다. 황산화 성분 꽉 찬 황금 고구마. 사막화 지역에도 재배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고구마 점 하나가 1000헥타르인데 중국이 전 세계 고구마 생산 65%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이 지역인데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요, 고위도 지역입니다. 북한, 내몽고, 카자흐스탄, 중동, 북부아프리카 고구마 안 심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한 땅이 많습니다. 고구마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북한,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하고 협력하면서 그 지역에 잘 자라는 고구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한 우리로는 어떤 조건이 나쁜 땅, 척박한 땅은 기회의 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고구마 등을 심으면은 엄청난 시장, 불호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연구 내용에서는 많은 언론에 제가 과학 칼럼도 쓰기도 하고 언론에 관심을 받아가지고 소개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게 구원토스 고구마는 억울하다. 제가 쓴 제목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답답하면 뭘 갑니까? 고구마. 시원하면 사이다. 제가 불편해요. 사이다는 몸에 나빠요. 고구마는 김치와 사과와 같이 먹으면요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삶은 껍질째 삶은 고구마로 우유에서 갈아 먹으면요 완벽한 식품이 됩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죠. 우유는 단백질이죠. 여기에 항산화 성분 다 들었습니다. 변비에도 해결됩니다. 그다음 계속되는 범죄 사실 여죄를 켜다 보니까 뭘 합니까? 고구마 능국 캐듯이 이렇게 좋은 고구마를 이런 나쁜 데 빗대면 안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세계 3대 투자가입니다. 이분이 48세에 1990년부터 22개국은 52개국 6만 5천 마일을 오토바이로 혼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56세 때 1998년 12월 3년간 116개국을 15만 2천 마일을 자동차로 합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월가 전설 세계를 가다 얻어먹는 캐피탈. 이 내용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특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거야.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예요. 응? 그런데 스펙은 공부는 잔뜩되어 있는데 뭘 할지는 몰라.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전 세계를 본 거예요. 21세기는 농업, 식량이 최고의 신사입니다. 뭘 할지 헤매면은 농업을 하라 이거죠. 농업에 투자를 하든 농사를 짓든 저처럼 농학 학문을 하라 이거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줄 게 아니고 중국을 가르치라 합니다. 싫든 좋든 중국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분의 딸 둘은요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은 지금부터 100년 이상 삽니다. 남들 따라가면요 직업을 몇 번 바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요 인공지능하고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2017년 고구마에서 스트레스 내성 항산화 존재를 발견하였고 사막화 방지 및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 연구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과학 위상 제고에 기합 어마어마한 무거운 상을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구마 말씀하실 때 항상 제일 열정적이시고 먹는 팁까지 저희가 알게 됐는데 향후 저희가 고구마를 그냥 이제 이렇게 삶아서 또는 구워서 먹는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좋은 성분이나 또는 뭐 병충해나 기후 변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는 발표를 통해서 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살짝 분위기를 리프레시하는 겸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즘에 더워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걸고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뭐 깨우면 경쟁자가 생기지만 그래도 참여 같이 하자고 깨워주시면 좋고, 자 연상 퀴즈를 드릴 거예요. 약간 저랑 스무고개 하듯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예시를 드릴게요. 예시. 자, 제가 이제 저를 하나의 퀴즈 문제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 힌트를 계속 누적해서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제가 동물이라고 칩시다. 자, 저는 바다에 살아요 라고 하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머릿속에 쭉 생기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떤 걸지는 몰라. 근데 제가 다음에 저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또 나올 거고, 이렇게 힌트가 좁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뼈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생물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한 건 지금 해파리 같은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힌트가 너무 넓을 때는 3명 정도만 손들어서 정답하고, 없으면 다음 제시를 드릴게요. 자, 오늘 뭐 식량이니까 식물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식물. 자, 저는 과일입니다. 과일. 사과? 아니에요. 자, 참고로 손 들고 해주세요. 제가 좀 파인애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저기. 에? 잘 안 들리는데. 예,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는 옷나무의 친척입니다. 옷딱 먹을 때 옷. 마 아니에요. 정답. 망고예요, 망고. 예, 여기 친구는 손 들고 계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있을 거고 이거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예, 망고. 예, 예, 검색 되도록 하지 마시고. 자, 왜냐면 그 옷 알러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 망고 먹고 옷 알러지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같은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가끔 먹고 알러지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더. 자,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이니까 과학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네. 자, 저는 마블 영화에 등장했어요. 아닙니다. 헐크 아니에요. 마동석도 그치 이터널스에 나왔죠. 아닙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동물이에요. 앤트맨 또 그치 사람도 동물이지. 저기 정답 로켓이에요. 로켓.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너무 좋아해서 왜냐면 오늘 같이 동물도 나와서 너구리를 내봤는데 너구리는 아니죠. 라쿠는 미국 너구리과에 속하기 때문에 하고 이따가 생물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발표 이어서 가도록 하고 이 친구들은 설명하시고 상품 보내드리고 혹시 약간 분위기가 다시 처지면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자,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생물이 나올 거예요. 하나의 생물. 저희 MC의 박종욱 대표님이 진행을 해주실 텐데 아까 식용곤충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과연 어떤 곤충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은 짐작도 하시면서 함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박종욱 대표님을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받은 주식회사 MC의 박종욱입니다. 저희 졸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굉장히 몸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3대 450 넘는 친구들 있나요? 2명.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두 분한테는 저희 회사가 만든 프로틴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고. 네. 일단 제가 타이틀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기술이라고 지었는데 뭐 사실 보니까 똑같은 타이틀을 지으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조금 저는 넓은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은 곤충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희 MC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미럼 클리너스, 미럼으로 이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친환경 곤충 기업이라고 하니까 곤충을 먹는 기업인가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국열차나 그런 데 나오는 프로틴 블럭만 봐서 이제 끔찍하게 느끼는데 사실 번데기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번데기를 이제 한 번씩은 먹어봤을 텐데 우리가 곤충을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에 달걀하고 그 곤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드시겠습니까? 달걀을 먹겠죠. 저도 달걀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곤충에 관련된 기업을 하는 이유가 최대한 이제 곤충을 먹는 미래를 조금 미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곤충을 가지고 친환경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곤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곤충은 이제 갈색 거저리 미럼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이제 말린 친구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단백하고 고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단백 중에는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BCAA라는 이제 근육 합성에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도 많고 거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 6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원 단백질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450까지는 찍었는데 그 이상으로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못 받아주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좋은 성분, 영양 성분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 식량으로 불렀는데 사실 이제 2015년도부터 곤충이 이제 미래 식량으로 불려왔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도 미래 식량으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 뭐 곤충이 사실은 이제 소고기보다 뭐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이것들로 뭐 더 좋은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곤충을 우리가 먹는다, 그것들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곤충으로 뭘 먹기보다는 곤충에게 뭘 먹이면서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곤충으로 이제 스티로폼 폐기물을 초고급 비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밀웜이라는 곤충은 그 스티로폼을 먹고 장내 미생물로 그걸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그 밀웜들에게 먹이는 스티로폼의 하나의 가공을 더해서 바로 여기 초고급 비료로 바꾸고 있죠. 보면은 이런 휴믹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 친구는 좋은 비료인데요. 보통 한 병에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료를 밀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곤충을 키우는 것도 일반적인 축산업이랑 똑같이 세 가지 루트를 따라갑니다.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친구들을 가공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티로폼을 가공해서 밀웜들한테 먹이면서 먹는 과정에서는 플라스틱을 분해시키고 또 이 분변을 통해서는 곤충 휴믹산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밀웜들을 건조해서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 때문에 뭐 저희가 2023년도에는 자랑을 좀 하자면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대상에서 환경기술 부문을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또 한국 작은데 방금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린바이오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뭐 이제 저희가 피드블럭이라고 하는 이 스티로폼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밀웜들에게 더 잘 먹이게 하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이 경우에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보통 스티로폼 여러분들 이제 포장 왔을 때 보이는 하얀색 그 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로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스티로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도 하지만은 재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투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웜들에게 그것을 분해시키면서 기존에 소각할 때는 이제 1톤당 13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톤당 30kg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서는 전부 탄소 배출권으로 바꿔 팔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과정에서 피드블럭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료로 바꾸면서 저희들은 이제 초고급 비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순환에 대한 이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원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오늘 주제를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잡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잡았지만 이제 기후 위기, 뭐 사실 우리랑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기후 위기는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또 기후 위기의 원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것들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뭐 성심당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뭐 저희가 이제 딸기 시루는 유명했는데 망고 시루는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성심당에서도 망고 시루를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망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망고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망고는 우리나라에서 안 키우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다 키우고 있습니다. 망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키우고 있었던 모든 아열대 과일들이 키워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남쪽에서 키우고 있던 친구들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커피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키우고 있는 많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지구적으로 0.7도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 더 많은 온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적도권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식습관은 점점 더 이제 올라가면서 저희들은 음식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런 재배지가 바뀌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키울 수 있던 기존 작물들을 키우던 것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제 이러다가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 위기는 왜 생길까요?
뭐 혹자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분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소빙하기가 오는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의 온도가 이제 유지된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양 복사열 때문인데요. 태양을 통해서 이제 지구에 들어갔던 열은 대부분 나갑니다. 근데 이제 나가지 못하게 이것들을 막는 역할들을 온실가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O2나 아니면 CH4, 메탄 같은 것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그 그린하우스 가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2021년도에는 약 11%가 전체 농업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2050년도가 되면 그 2배로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게,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똑같은 걸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더 수확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비료와 사료를 투입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료도 비료도 굉장히 많은 탄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더 기후 위기의 악순환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정부에서는 ESG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해서 ESG라고 불리는데, 그 맨 앞에 있는 E가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탄소 저감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농업 분야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바이오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는 그것들을 예로 들자면은, 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제 식물들을 먹고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아보자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소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3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축사 등을 개조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자. 두 번째는 미생물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더 연구하자. 세 번째는 배양육에 관련된 부분을 더 연구하자인데, 배양육에 관련된 박사님은 계시다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하면, 축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분변들을 모아서 보통 이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그런 그 잘 타는 친구들을 에너지로 바꿔서 축사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고, 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유기물질 분변들은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에서 중요한 기술들은 이제 전기, 전자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 생화학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력량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이런 그 자동 제어 기술들을 위해서 IoT 시스템이나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유전에서 말씀하셨던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기 위한 AI 기술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뭐 배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강연자께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너무 급하게 끝나버려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일단 다음에 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욱이었습니다. 네, 밀원으로 나중에 3대 500 찍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면서, 밀웜이 예전에 스티로폼을 먹는다는 그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같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차세대 환경, 기후변화 및 식량 문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MC를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4번째 발표는 발표명은 거의 동일하긴 한데, 이번에는 밀웜이 아니라 스마트팜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4번째 발표, 쉘파 스페이스의 윤정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저희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복이 검정색이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장례식장 같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검정색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하얗고 뭐 좀 다채롭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주로 키가 크다 보니까 제가 184 정도 돼요. 덩치도 크다 보니까 제일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는 게 그때 좀 저 나라 또 이게 또 멋있다고 생각해서 뒤에 앉았는데, 오늘은 요 앞에 서 있네요. 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뒤에 앉아도 좀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예. 저는 뭐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미래의 농업 기술인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강연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요즘 이렇게 자극이 중요하잖아요. 강한 자극을 받아야 또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좀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북극을 볼 수 있는데 40년 만에 북극의 얼음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요즘 그래서 우리가 뭐 곰들이 힘들어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좋은 일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얼음이 녹으니까 배도 다니고 뭐 단거리가 되고 이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심슨 가족 아시죠? 심슨 가족이 뭐 거의 50년 된 그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심슨 가족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얼마나 더운 날인가. 여러분 뭐 작년에 더웠고 올해도 제일 더울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더운 날이 지금 삶에서 제일 더운 날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가장 시원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이 심슨 가족이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폭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거기 폭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폭염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들이 좀 가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연에 거스리고 살아야 돼? 에어컨은 견뎌야지. 에어컨은 왜 필요해? 또 에어컨을 달게 되면 또 자기들이 이쁘게 만들었던 그런 아키텍처들의 또 훼손도 되고 이러니까 그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폭염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죠. 자, 이렇게 폭염에서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 LG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삼성, LG가 에어컨에서는 세계 1등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일도 항상 또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도를 보면, 해수 온도를 보면 지금 2023년 그 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난 여름에 잘 견디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 봤을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만 해도 거의 100조의 손실을 입었죠. 기상 재난과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외국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도 여름이 20일 증가되고 겨울이 줄었죠. 그러니까 계속 여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식량, 물, 에너지, 환경, 보건 여러 가지 요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그래도 식량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식량이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 1950년대, 1900년도 이후에 그때에 비교해서 한 1.5도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5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5도.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해가지고 식물이 8% 준다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식량 그런 얘기 했을 때 곽 박사님이나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런 키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가 8%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5도 되는데 얼마 남았냐? 이제 6년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년 7개월이면 여러분들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와서겠죠? 뭐 조금만 견디면 군대를 어떻게 기후변화로 모면할 수도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우리 식량에서는 큰 위기를 주고 있는 이유가 해수면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북극과 남극을 만약에 이렇게 계속
녹아서 해수면이 증가되면 60m까지 상승이 된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아까 100년 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좀 심하게 가장을 해서 다 녹다 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집이 한 3m 건설 기준으로 집근은 1층이 적어도 자기 집이 한 20층, 30층 이상 살아야 되겠네요. 지금 사시는 데가 한 20층, 30층 되세요? 되면 이렇게 뭐 다 녹아도 뭐 생존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가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면이 상승되면 곡물이 왜 줄어드냐? 우리 경작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되면 또 바닷물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염분 피해를 받죠. 그럼 염분이 있는 땅에서는 우리가 작물을 잘 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곽박사님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식량 위기 국가이죠. 그렇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식량 안보 지수가 꼴찌인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 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50년 되면 인구가 100억 명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40년 동안 과거 8,000년 동안 생산한 식량을 생산해야 돼요. 아까 기아도 인구 뭐 80억일 때 한 10%가 기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식량의 자급률이 20% 언더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역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식량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북한처럼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이 함에 불편해진다. 그럼 어찌 될 것 같아요? 어찌 될 것 같아요? 뭐 비근한 예로 2010년에 아랍의 봄이 있었죠. 그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식량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기근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정권이 바뀌었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미래의 식량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물어보려면 이제 심슨 가족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게 심슨 가족이 옛날에 그 만들어냈던 그런 스토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했죠.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식량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애플 비전 프로 아시죠? 그것을 쓰고 가상 음식을 먹는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을 내가 맛집에 갔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와 똑같은 맛과 향과 그리고 그 뭐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개발하셔야 돼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니까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뇌를 속이면 돼요. 뇌를 속여가지고 정기적 자극이나 자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광해 작용을 줘서 뇌에서는 자기가 눈으로든 육감으로든 먹게 느끼게 하고 입으로는 필수 영양소와 필수 대사량만 먹도록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그렇죠? 예,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는 먼 미래의 문제고 우리가 당장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해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게 스마트팜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팜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먹고 사는 곳에 생산량 증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 대응해서 우리가 가진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쉽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안 써서 환경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서 고객들한테도 좋은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스마트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세대 스마트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3세대 스마트팜까지 개발된다면 사람이 개입 없이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하고 그다음 출하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3세대 스마트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 안 남았습니다. 이 그림 뭐냐면 미래의 농업의 그런 청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시죠? 옷 브랜드죠. 저희 때는 미래를 보기 위한 잡지였어요. 지금도 잡지로 나오고 있는데 미래의 농업은 이런 도시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농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는 정주하는 공간에서 생산과 소비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미래의 농업이라고 이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이 욕심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2050년 되면 인구의 66%가 도시에 살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들이 정주하는 공간에서 생산하는 그런 곡물이나 작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도시농업이고 도시농업의 한 예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이런 그 버티컬 팜이라는 수직 농장이 곽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 390배, 90배 정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수직 농장은 우리가 기존의 농업은 2D죠. 평면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수직 농장은 용적률을 높인 아파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D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에서 싱가포르 항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네덜란드 노트르담에도 이런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지금의 도시의 회색빛 도시가 아닌 이런 그린그린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셀파 스페이스는 이런 재배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수직 농장과 도시 농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수직 농장 팜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 핫플레이스잖아요. 거기에 보면 패스트5 성수유구 바로 앞에 패스트5에 건물 위에 옥상에 그런 루프탑에 저희가 이런 스마트팜을 지어서 사람이 이종 간에 사람과 식물이 같이 공존하면서 사람이 내뿜는 공기를 식물이 소비하고 식물의 그런 깨끗한 공기를 사람이 공급받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데 루프탑에서 루프탑 가든 파티 하면 좋겠죠. 예. 앞으로 미래의 도시의 농업의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심당 아시죠? 예, 중앙역에 성심당에 오시면 성심당 앞에 저희 그 쉘파 대장팜이 있습니다. 여기 30년간 공실이었거든요. 공실을 지금 현재 딸기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대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미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라운지도 있거든요. 라운지 와서 스마트팜 교육도 받으시고 좀 자세하게 그리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우리 셀파 스페이스는 다음 누구나 하고 싶고 누구나 편리하고 그런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농업. 다들 농업이라 하면 힘들고 3D 업종이라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농업을 좀 바꾸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농업은 아까 짐 노조스도 나왔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할아버지나 부모님은 아시겠죠. 예. 다음. 예.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은 농지를 미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식량은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진 만큼 또 우리 그만큼 국력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래의 직업을 선정이 돼서 농업도 고려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른 곳이지만 스마트팜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농업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첨단 미래 기술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고 쉘파 스페이스의 공간도 대전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네, 응원과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표 앞두고 저희 스태프분이 기프티콘이 아직 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건데 조금 식상하지만 분위기 리프레시하는 겸 보통 사회자랑 가위바위보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케이 해봅시다. 네, 손 들고 자고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참고로 위에서 다 보여요. 이거 했다가 이거 하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순식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받으면 선생님 드려도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같이 참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지는 친구들을 찾을게요. 지는 친구들. 자, 비기는 것도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저한테 계속 지셔야 돼요. 패배 위로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만. 네, 보자기. 보통 가장 내기 쉬운 게 모두 손가락을 움츠리고 펴는 보자기랑 주먹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냥 운을 믿으세요. 자, 가위바위보 주먹만 살아남습니다. 자, 주먹 일어나 볼까요? 주먹 몇 명 있는지 한번 육안으로 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학년은 3학년한테 양보하고 3학년은 1학년한테 양보하고. 자, 가위바위보. 가위 한 번, 두 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가위 2명? 잠깐만, 방금 친구들 다시 일어날게요. 다 진 건가요, 설마? 다 해당자가 없나?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정직하게 가위바위보. 보자기 있네요. 보자기. 자, 보자기 친구들 3명 다 드리도록 할게요. 다 드릴 거고 저희 스태프분이 이따가 저희 체크를 할 거고 혹시나 지금 조금 전달하기 힘들면 끝나고 스태프분께 오셔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리프레시하고 자, 마지막 발표 진행을 할 건데 자, 마지막 발표는 저희 식품연구원의 최윤상 박사님이 준비를 해주셨고 요즘 대체육, 배양육 이런 거 실험으로 고기를 만든다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만들고 과연 실험실에서도 진짜 고기를 만들 수 있는지 저희 박사님의 발표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마지막 발표인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만드는 고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앞에 다 보셨으면 다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현재 미래로 갈수록 기후 변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육지 면적의 90%가 사막화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농산물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주요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많이 녹고 있고 북극곰이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런 공간에 갇혀 있는 형태 많이 보셨을 거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식량 자원의 한계로 이제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다양한 정부 출연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현재 이제 어차피 소를 기르려면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막화가 되면 소를 기를 수가 없어요. 소를 기를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기를 얻기 위한 고기가 중요한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 구성 요소 중에 이 단백질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뭐 면역에 등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의 식품에 대한 부족함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인구 증가, 단백질 수요의 급증으로 식량 안보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 고갈 등의 한계로 육류 소요에 대한 대응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제한된 단백질 급원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반에 뭐 20명이라고 하면 빵을 20개를 주면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빵을 10개를 주고 20명이 다 알아서 먹어라. 그럼 분명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힘센 사람들이 먹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단백질의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수급의 난항 및 식량 안보 문제가 제시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식용 곤충, 식물성 단백질, 뭐 대체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연사님들께서 설명하셨는데 과연 곤충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소나 돼지, 닭을 기르지 못하면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아까 소 얘기 나왔는데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소를 기름에 인해서 탄소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런 탄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는 국제적 공조라든지 필요성 인식, 탄소 중립을 설현해서 여러 대체육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거죠. 예, 저렇게 해서 고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먹었냐 하면은 선사 시대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냥 야생에 있는 것을 사냥을 해서 먹었죠. 지금은 이제 가축을 길러서 먹는다 보면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식량,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세포를 얻어서 세포에서 키워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기르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세포 배양육이라고 하고 배양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배양 식품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2013년에 네덜란드 마크 포스트 교수라는 의생명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최초로 시연을 해서 저 끝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고기와 같은 햄버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이때는 식품로서는 아니었어요. 식품과 유사한 것을 만들었는데 보기에는 식품과 동일하지만 저 안에 식품로서가 허가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인그레디언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식품으로서 안전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식품으로서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해서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배양육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같은 이유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가 부족하고 이런 공격적인 세포 배양 식품 생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서 닭고기에 한해서 이제 세포 배양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닭을 기르는 게 아니고 세포를 가져와서 세포를 길러서 닭고기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식량보호법을 제정해서 이제 배양육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필수 영양소 공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배양육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되게 굉장히 복잡하고 바이오공학, 생물공학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요소가 포함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세포 배양 식품의 제조 공정 보시면 가축에서부터 근육 세포를 추출합니다. 이 추출된 근육 세포로부터 다양한 세포를 분리해서 특히 이제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키워서 이제 줄기세포를 성장 인자와 함께 세포 배양을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탄생 근육 조직을 수학, 가공해 상품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양육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품화된 것을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과 비슷한 덩어리육, 홀밋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덩어리육을 만드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배종이라는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같은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세포 배양 식품에 관련해 가지고 드라마까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BF라는 회사가 이제 세포 배양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체 식품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육류는 이제 전통적인 육제품이 포함이 될 거고요. 식물성 고기라는 이제 콩고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배양류, 식용 곤충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대체식품, 대체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체육들이 이런 것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동물복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축을 키우는 목적은 고기를 얻기 하는데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축, 도살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공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 돼지나 닭을 결국은 도축을 해야지만 이제 그게 단백질 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대량 생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가능한데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완전한 기술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대한 기술적 개발이 고려되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것도 육류에 비해 저렴하게 되고 있는데 배양육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되게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가가 되게 높은 특징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쨌든 식물성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 같은 거는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고 어디서든지 식물성 버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보시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먹지만 맛이 없다고 다음부터는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맛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선호도를 보더라도 육류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데 식물성 고기나 배양육, 식용곤충은 아직까지는 이제 맛과 식감에서 부족하고 있고요. 곤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혐오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면이 있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 내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팜 형태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식품을 생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스마트 키친이라고 해서 이제 AI나 로봇이 식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것들은 이제 배양육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고기를 사왔지만 이제 세포를 사와서 집에서 에어프라이 같은 기기에다 넣어서 세포를 배양시켜서 뻥 튀긴 다음에 가열해서 이제 먹게 되는 형태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100년 후에 저희 식습관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어쨌든 다양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이고요.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는 NST 여기서도 NST 협찬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는 NST 선행융합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세포 배양육 개발 선행 연구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세포 배양 식품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는 꼭 가축이 필요 없고 인위적인 인위적이지만 맛은 똑같은 저희가 배양육 또는 대체육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5분의 발표는 모두 다 마쳤고 저희 그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 나눠드린 종이에 혹시 질의응답 질문이 있으신 친구들 나온 발표에 뭐 학술적인 궁금한 사항도 있고 어떤 기술이 더 궁금해요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진로 고민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 내용으로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어느 박사님께 또는 어느 대표님께 하실 건지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그 뽑히신 친구들한테는 또 기프티콘을 드릴 거여서 이름하고 그 반번호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쓰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종이 비행기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5분의 발표자분들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혹시 안 날아올까봐 저희가 조금 잘 날아가는 방법으로 밑에 접는 방법을 적어두긴 했는데 참고는 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질의응답 적는 동안 저희 발표자분들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
표정을 보아하니 후련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쉬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곽상수 박사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자원이라면 좀 남의 얘기 같고 좀 딱딱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학교가 바뀌면요 대전이 과학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소한 곤충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잘 졸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곤충에 관련돼서 뭐 사료로 계속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미래에 곤충을 먹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은 어떨까 취미 삼아서 먹는 정도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발전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학생들도 열심히 들으셨는데 저 끝에 앉으셨던 교사님들도 저 입에 잘 맞지 않는 교사님들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 강사님들의 그런 생각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 생각 그리고 교사님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온라인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농업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저희가 늙었을 때 노후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좀 이건 그 농업은 95%가 과학이니까 과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부가치가 높은 산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가정주부로서 식료품을 최근에 이제 살 때마다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거 식량 위기 뭐 기후 변화 이거 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 식량 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좋은 기회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나 우리 연사님들의 내용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실 때 이런 분야도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뭐 식품공학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분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사항이 없는 친구들은 소감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스태프분들 한 2분 정도만 앞으로 좀 와주셔가지고 이게 종이 비행기가 안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무대 위로 올려주시는 역할을 한 2분 정도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은 혹시 뒤에서 던진 친구께 내 자리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그 이제 선택된 질문은 제가 보고 실제 질문도 드리고 소감도 발표하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접은 친구들은 준비하시고 과연 얼마나 날아올지 저희도 이거 여기서 처음 해봐요.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하고 서일고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일고 친구들의 종이 비행기가 많이 날아오길 아직 접는 시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분들은 앞으로 좀 와주세요. 무대 앞으로. 저희 스태프분들 무대 앞으로 오셔서 바로 앞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고 준비하시고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예. 자, 종이 비행기 드시고 이거 콘서트장에서만 보던 건데 저희도 처음 해봅니다. 네, 누가 날렸는데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하면 날려주세요. 자, 셋, 둘, 하나 날려주세요. 오, 자 스태프분들 앞에서 조금 얹어주실게요. 오, 좋습니다. 저기 저희를 맞춰달라는 뜻은 아니고, 네, 옆에 날아온 것들은 같이 앞으로 좀 날려주실게요. 어유 비행기 잘 날아오고 역행을 하는 비행기도 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유 좋습니다. 네, 차근차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하나씩 오픈을 할 텐데 이거 저를 때린 비행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 걸 100% 뽑아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잠시만요. 이 질문은 저희 학생이 이름을 안 적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운데 이건 제가 하나 줄게요. 좋습니다. 자, 3학년 8반 14번 이신희 학생이 최윤상 박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신희 학생 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실험실에서 만든 그 음식 또 고기들은 맛과 상태 그리고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진짜 먹어야 되니까 궁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실험실에서도 이제 세포 배양 식품 관련해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식품으로 먹을 수 있기까지 연구는 많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스페이스 F라는 회사에서 아마 이런 세포 배양육 관련해 가지고 관능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품이 거의 육제품 형태의 소세지를 만들었었는데 거의 맛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세지의 그 뽀드득한 것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맛은 거의 유사한 맛을 냈고요. 저장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첨가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만든 원료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가공하게 되면 저장성도 충분히 유통기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직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지면 진짜로 실험실에서 나온 고기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먹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자 가운데서 하나 뽑고 끝에서도 하나 나중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생 질문이 번호 이름을 안 썼긴 한데 이거는 질문 내용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곽상수 박사님이고, 오히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배출하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 있어요. 자, 요거 명확하게 여기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이거 누가 썼는지 방귀를 많이 껴가지고 환경오염 되지 않은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고구마의 배출량이 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먹으면은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법에 의해서는 고구마를 제대로 먹으면은 그 방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방귀 낀다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끝에서 요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비행기예요. 그냥 일단 비행기를 날리고 싶었던 친구. 이건 거꾸로 적었는데, 요거 곽상수 박사님인데, 자 1학년 9반 김중은 죄송해요. 글씨가 살짝 헷갈려가지고, 아니면 이따가 질문 듣고 자기 질문이면 말씀해 주세요. 자, 곽성수님 고구마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지만 고구마 말고 혹시 두 번째로 하나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두 번째 작물. 네.
저는 제한된 시간에도 그것만을 강조했지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작물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편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면은 최고입니다. 예. 네, 이게 은근히 빈 비행기가 되게 많네요. 하나만 더 나오면 네,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4반 7번 목승훈 친구인가요? 자, 박종욱 대표님, 혹시 외국에도 밀웜을 이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쟁사가 되겠죠. 또는 밀웜이 아니라도 좀 특이한 곤충 활용 기업이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밀웜을 식용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덜 했는데요. 밀웜을 식용으로 쓰는 해외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뛰어난 회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얀섹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직원들은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은 이번 주에 저희가 프랑스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다 직원들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프랑스에도 있고 이제 보통 유럽 쪽에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해외로 취업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유럽 쪽에 프랑스가 됐든 아니면 그런 언어들을 배우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프랑스행 비행기를 멈춰 세운 서일고 친구들인데 아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저희 이제 비행기에 뽑혔던 친구들은 저희 스태프분이 조사를 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 본 슬라이드 다시 한 번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핸드폰 혹시 저희가 처음에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우승자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자분들 살짝만 가운데에서 벗어나시고, 자, 여기에 투표자 명단이 오늘 5분의 이름이 뜰 거예요. 사진하고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가장 재미와 과학적 지식과 흥미를 주었다라고 하는 과학자분, 연구자분께 한 표를 주시면 되고요. 나만의 과학자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진행되는 동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승하신 분은 저와 함께 12월 2024년 슬램디 왕중왕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지금 3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 저와 함께 12월로 가도록 하고요. 참고로 가끔 사회자는 투표 명단이 없습니다. 저희 박사님들, 대표님들 5분 중에 한 분 골라주시면 됩니다. 중복 투표 안 되고요. 너무 고르기 힘들겠지만 한 표. 혹시 선생님들도 투표 가능하시다면 선생님들도 투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찍은 한 표가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면 진짜 한두 표 차이로 우승자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사항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지금 형광 저거 봉 있잖아요. 남자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두고 가셔야 돼요. 하시고 투표는 자 10초만 더 드리도록 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혹시 못한 친구들까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가운데에 우승자가 뜰 거예요. 다 같이 두고두고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오늘 너무 재밌게 즐거운 내용 해주셨지만 우승자 한 분, 서일고등학교의 우승자입니다. 서일고등학교의 과학자분은 오늘 이분이십니다. 좋습니다. 저희 밀웜 강연을 해주셨던 저희 박종욱 박사 대표님께서 우승을 해주셨고요. 저희 5분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오실게요.
저희 우승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프랑스 안 가신 보람이라고 할까요? 저희 박종욱 대표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는 대신에 지금 왕중왕전을 가게 생겼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MC의 미럼 연구 응원 드리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연구원님 대표님들도 지금 대체 식량 연구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향후에 먹게 될 음식 미래 후손들을 위한 식량들도 이들 그리고 함께해 준 서울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향후에 혹시 서울고등학교 친구들이 과학자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큰 박수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서울고 편 슬램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